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고령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박선정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살아왔기에 더욱이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그 당연한 울타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올바른 상대가 되어도 상대방이 그 마음을 저버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비극으로 끝나는 게 바로 결혼이다. 최근에야 이 문장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경상도 토박이인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동생 희정이를 빼고는 모두 계속 경상도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합천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고령으로 와서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남동생 민호는 본가에서 가까운 합천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고요. 결혼까지 서울에서 한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가까이 사는 저희 가족들은 정말이지 밥 먹듯이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저와 남동생이 주말이나 휴일에 본가에 내려가면 늘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저희를 먼저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 사시는 김순천 아저씨 부부셨죠. 김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와는 무려 초등학교 동창이셨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거의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내신 두 분은 나중에는 부부 동반으로도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셨고 각자 낳은 자식들인 저희와 아저씨네 딸 해숙이까지도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친척들보다도 김 아저씨 내외분과 해숙이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자란 저희 삼남매는 김 아저씨뿐만 아니라 아저씨의 아내분이신 안숙자 여사님께도 스스럼 없이 이모라고 부르며 친자식처럼 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김 아저씨의 아내분이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김씨 이모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더니 하루는 이모께서 저희를 불러 앉히시고는 웃으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아, 나는 김씨가 아니고 안씨인데 왜 자꾸 너그 아저씨 따라서 김씨 이모라고 부르냐. 어린 저희들이 그저 김 아저씨랑 세트로 묶어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 이후로는 그냥 이모라고만 불렀지만 유독 막내였던 여동생 희정이는 이모를 떡 이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모께서 방앗간을 하셨는데 늘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맛있는 가래떡이며 인절미 바람떡 같은 것들을 한 아름씩 가져다 주셨거든요. 본게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 목소리보다는 김 아저씨의 그 우렁찬 목소리가 먼저 들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딸내미 선정이가 왔나. 아들내미 민호도 같이 왔네 야야. 우리 선정이는 와 이리 올 때마다 삐쩍 말라가노. 밥은 제대로 챙기 묵고 다니나. 아저씨 또 오셨어요.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인지 아저씨 집인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정말. 제가 장난스레 투덜거리면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그래, 내가 이 집 마당까지 아주 싹 다 차지하려고 그런다. 와, 아이고, 저 양반 또 허튼 소리 하네. 선정아 어서 온나. 뭐 먹고 싶은 건 줄지도 없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바람만 불어도 저 멀리 휙 하고 날아가게 생겼네. 어서 가서 너그 어무이랑 같이 국수 삶아 먹자. 국수 삶아 줄랍고 내가 아침부터 진하게 멸치 육수 내놨다. 아이가 우리 선정이가 잔치국수 억수로 좋아한다. 아이가 김 아저씨의 아내. 그러니까 저희들의 아니모께서는 늘 그렇게 저와 제 동생들을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이모 저는 안 보이세요 하고 남동생 민호가 질투라도 하듯 소리치면 이모는 아이고 우리 민호가 와 안 보이겠노. 니는 와 이리 키만 훌쩍 커갖고 아주 장정 다 됐네. 동네 처녀들 여럿 울리겠다. 이것다 하시며 민호의 등을 툭 치시곤 했죠.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저희 부모님과 김 아저씨 부부는 심심하면 서로의 집에 건너와 함께 점심을 드시고 저녁에도 반찬거리 하나 생기면 같이 먹자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드나드셨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가 누구네 집인지 이제 신경도 안 쓸 정도로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셨어요. 두 집 모두 농사를 지으셨지만 당신들 집 농사보다는 오히려 상대방 집 농사가 더 잘 되었는지 올해 작황은 어떤지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그런 사이셨죠. 김 아저씨는 제 기억 속에 늘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는 유쾌하고 손 큰 아저씨로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가까운 계곡으로 저희 두 가족이 나란히 물놀이를 가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저씨 손에서는 고기 굽는 집게와 가위가 떨어질 날이 없었거든요. 냇가에서 직접 잡은 민물고기로 매운탕도 끓여주시고 장어도 구워주시고 삼겹살이며 목살이며 저희 배가 터질 만큼 빵빵해진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그제야 당신 입에 고기 한 점을 넣기 시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셔서 입에도 잘 안 대시던 저희 아버지는 꼭 김 아저씨만 옆에 계시면 술잔을 드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과묵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께서도 김 아저씨 앞에서만큼은 술 한 잔 걸치시고 이런저런 속 얘기도 하시며 편안하게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시곤 했죠. 제가 한 번은 아버지께 아빠는 왜 맨날 김 아저씨랑만 술 드세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허허, 그거야. 내가 마음이 편해서 그런다 아이가. 네 엄마나 니들 앞에서는 차마 못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저 순천이 앞에서는 그냥 마음 편히 다 보여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기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의 끈끈한 우정이란 건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김 아저씨네 가족과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김 아저씨는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저희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켜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애써 눈물을 삼키시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없는 새벽녘에 김 아저씨 어깨에 기대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또 아니모께서는 정신이 없으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희 삼남매를 살뜰히 챙겨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 아저씨보다는 아니모에 관련된 기억이 훨씬 더 많은데요. 아마 이모께서 저를 정말 유독 예뻐하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친한 친구의 큰딸이라서 더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 첫 조카가 제일 예쁘고 애틋하다고들 하잖아요. 이모께서는 정말로 저를 당신의 친조카 정도로 생각하셨던 거죠.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이모의 예쁨을 듬뿍 받고 자란 기억이 새록새록 남아있어서 결혼 후에도 본가에 가는 길이면 늘 이모네 방앗간으로 먼저 가서 얼굴 도장부터 찍곤 했습니다. 이모가 좋아하시는 막걸리도 한 병씩 사다 드리고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간식거리도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곤 했죠. 이모네 방앗간을 나설 때면 이모께서는 늘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찹쌀 시루떡을 한가득 싸주시며 본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떡값을 내려고 하면 이모께서는 손에 들고 계신 부채를 살살 흔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그 돈을 와봤겠노. 내가 네 요만할 때부터 업어 키웠는데 내가 어찌 네 돈을 받겠냐. 알다고마. 그냥 가라. 그냥 가. 네가 아까 사들고 온 고기랑 과일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저는 이런 이모 덕분에 제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떡을 돈 주고 사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 많고 따뜻했던 이모와 아저씨, 그리고 저희 가족의 끈끈했던 인연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1장에서는 화자 선정의 소개와 가족 배경, 그리고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 사이인 김순천 아저씨, 가족과의 아주 깊고 특별한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두 가족의 따뜻하고 허물없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비극과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진행할까요? 지금은 괄괄하고 억척스러운 우리 떡 이모 안숙자 여사님이시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하는 이모의 모습은 늘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수줍음 많은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작으셨고 늘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죠. 그런 이모의 성격이 지금처럼 변하게 된 데에는 정말이지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순천 아저씨와 안이모 사이에는 아들과 딸,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큰아들이었던 영수 오빠는 저와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였어요. 저보다 꼭 석 달 늦게 태어난 영수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하고 동네 어른들께도 싹싹하게 인사 잘하는 참 착하고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바로 합천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객지 생활을 시작했는데 28 참으로 아까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그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참담함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차마 건넬 수가 없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슬픔이 온 공간을 짓누르죠. 영수 오빠의 장례식에서 아니모께서는 거의 3번이나 혼절하셨고 그 이후로는 예전에 그 나긋나긋하고 조용하던 모습은 마치 영수 오빠와 함께 땅에 묻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억울하게 떠나보낸 자식에 대한 그 깊은 슬픔과 하는 이모를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일에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언성을 높이시고 이리저리 시비도 참 많이 걸고 다니셔서 동네 싸움달기라는 별명까지 얻으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모의 속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저희 가족은 그저 오죽하면 저러실까,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까 하며 이모의 그런 행동들을 애써 모른 척하거나 너그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억척스러워지신 이모셨지만 저희 가족에게만큼은, 특히 저에게만큼은 늘 한결같이 다정하고 따뜻하셨어요. 어쩌면 먼저 떠나보낸 영수 오빠와 제가 동갑이었기에 저를 보면서 아들 생각을 더 많이 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런 이모를 저희 가족은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모께서 저희 어머니를 한없이 부러워하실 때면 저희 자식들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죠. 아이고, 선정아 니는 어쩜 그리 아들, 딸을 잘 키워놨노. 너그 엄마는 정말 복도 많다. 큰딸, 선정이는 저렇게 예쁘고 야무져서 식당 사장님 소리 듣고 작은아들 민호는 또 얼마나 듬직하노. 나라 지키는 경찰 아이가, 특히 막내 희정이가 진짜 기특하게 잘 컸다. 이가 듣자 하니 거기 어디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와갖고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도 척하니 다니고 또 의사 사위까지 만나서 저리 잘 살고 있다면서 참말로 부러워 죽겠다. 제가 이모 혜숙이 언니가 들으면 서운해 하겠어요. 혜숙이 언니도 이모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꽤 유명한 회사 다니면서 이모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리잖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이모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혜숙이 갸가 나한테 잘해봤자 뭐하노. 다 지 살기 바빠갖고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가스나를 뭐가 이쁘다고 맨날 너한테 연락해서 선정아 우리 엄마 좀 잘 챙겨둬. 내가 가까이 못 있어서 미안타. 하고 부탁이나 하는 주제에 그래도 뭐 우리 혜숙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믿는지 아니까. 내가 이 늙은 몸뚱어리 이끌고 네 엄마한테 매일같이 놀러오는 기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 혜숙이 언니가 서울에서 멀리 살고 있으니 이모께서는 늘 적적해 하셨습니다. 그런 이모의 외로움과 빈자리는
어쩌면 저와 제 남동생 민호가 조금이나마 채워드렸던 것 같아요. 김 아저씨와 아니모께서 저희에게 친자식처럼 잘해주시는 만큼 저희 남매 또한 두 분을 또 다른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살갑게 따랐으니까요. 이렇게 저희 두 가족은 서로에게 모르는 구석 하나 없이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죄다 꿰차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몇십 년의 깊은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한 가족처럼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그 단단해 보였던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이지 끔찍하고도 믿을 수 없는 계기가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시다던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경운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렇게 두 집안의 끈끈한 우정이 수십 년째 이어지던 어느 늦여름의 초저녁이었습니다. 한창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하던 제 식당으로 남동생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큰일 났다. 아버지가 경웅이 사고가 나셨단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아버지가 경웅이 사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시다며 아직도 경웅이쯤은 한 손으로도 끄떡없이 운전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경운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셨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은 그냥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마침 그날 비번이었던 남편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가게 마감을 부탁하고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기가 무섭게 합천본가로 정신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동생 희정이에게도 울먹이며 겨우 연락을 취하고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텅 빈 집에는 남동생 민호 혼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네요. 민호야 누나 왔다.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으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어디 계시고 누나 왔나?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가셨다. 나도 누나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사고 나신 현장도 방금 보고 오는 길이다. 그런데 경운기 사고가 갑자기 왜 난 거야? 아버지가 그 경운기를 몇 년이나 모셨는데 길도 훤히 아시고 뭐 누가 들이받기라도 한 거야. 그러자 민호는 더욱더 서럽게 울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좀 드신 것 같다. 술 드시고 경웅이 몰고 가시다가 저 아래 비탈길로 떨어지셔서 경웅이에 깔려 계신 걸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발견해서 신고했단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술아버지가 술을 드셨다고. 미치겠네. 술을 드시고 경운기를 타셨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평소에 술입에도 잘 안 되시던 양반이 왜 갑자기 술을 드시고 그것도 모자라 경운기에 올라타실 생각을 하신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나도 모르겠다 누나. 그런데 아버지 오늘 김순천 아저씨랑 같이 술 드신 거 아니가? 아버지는 늘 김 아저씨하고만 술 드시잖아. 안 그래도 내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 아저씨 지금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셨단다. 우리도 어서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 가서 아저씨한테 똑똑히 여쭤봐야지. 평소에 술도 잘 안 드시는 양반이 대체 왜 갑자기 술을 드시고 핸들에 손을 대셨는지 말이다. 저와 남동생은 지체할 시간도 없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참담한 표정의 김순천 아저씨와 그런 아저씨 곁에서 울고 계신 저희 어머니를
안이모께서 힘겹게 달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주저앉아 더욱더 큰 소리로 우셨고 저와 민호도 그런 어머니를 붙잡고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겨우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저희는 김 아저씨에게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성호 애비가 경웅이 밑에 너무 오랫동안 깔려 있었다고 한다. 발견이 늦어서 거기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가버렸다고. 김 아저씨의 목소리도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오늘 저희 아버지랑 같이 술 드셨어요? 술이라니, 뭐 막걸리 몇 잔 같이 하기는 했다. 네 아버지가 대낮부터 우리 집에 찾아와 갖고 속상한 일이 있다면서 한잔하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마루에 앉아 같이 몇 잔 주거니 받거니 했지. 그런데 뭐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신 것도 아니고 진짜 입술만 딱 적시는 정도였는데 그 뒤로 어디서 더 마시고 경운기를 탔는지 나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놈아. 그럼 아저씨 댁에서 저희 아버지가 나오실 때 경운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아이다, 우리 집에서 너희 집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린다고 그걸 타고 간단 말이냐. 그냥 나랑 같이 걸어 나왔던 것 같은데. 김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계신 어머니께 여쭤보았죠. 엄마, 그럼 아버지가 김 아저씨 댁에서 돌아오셔서 다시 집에서 경운기를 끌고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선정아. 그 양반이 언제 집에 들어왔다가 또 언제 나갔는지. 마당으로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서 바로 경웅이만 끌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내는 그때 뒤뜰에서 고추 따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더듬어 기억해보려 애쓰셨지만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끝내 울다가 기력이 다 떨어지셨는지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안이모에게 기대셨습니다. 선정아,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우선 집에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아버지 빈소라도 좀 지키고 있거라. 안이모께서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잠시 본가로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쉬고 오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는 저와 남동생 민호 그리고 김순천 아저씨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 아저씨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묻혀 계신 뒷산 선산을 이야기하시며 아버지도 그곳에 함께 모셔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호는 일단 의사 선생님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입고 계셨던 옷까지라도 받아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후 서울에서 여동생 희정이가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자매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병도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말이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되어서야 저희는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와 희정이는 진단서를 나누어 손에 들고 앞으로 어떻게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병원으로 달려와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저와 민호 그리고 서울에서 막 도착한 희정이는 넋이 나간 채로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니모를 따라 잠시 본가로 쉬러 가셨고 김순천 아저씨는 이런저런 수속을 돕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진 뒷산 선산에 같이 모시면 되는 건가? 거긴 그래도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거지. 제가 희정이에게 묻자 희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아침 일찍 군청이랑 선산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드려야 할 거야. 그런데 엄마는 어떡하지 이제 혼자 합천에서 농사일 계속하시긴 힘들 텐데. 차라리 농사 다 접고 우리 집 근처로 오셔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으실까? 글쎄다. 엄마 성격에 서울 살이를 선뜻 하실지 모르겠네. 언니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형부도 괜찮다고 하실 거고 집도 우리보다는 넓잖아. 그건 예전에 이미 얘기 끝났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분은 내가 모시고 오기로. 집도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너나 민호 오빠가 모시고 살 순 없잖아. 민호 오빠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언니는 식당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엄마가 서울 생활만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 집 근처에 어머니 사실 아파트라도 하나 작게 마련해 드려도 되고. 와, 역시 의사 남편을 두니 스케일이 커졌다. 우리 희정이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희정이가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엄마랑 아버지 합천 땅이랑 집 팔면 그 돈으로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였어. 아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 평생 안 하시던 행동을 왜 갑자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신담. 남은 엄마도 불쌍해서 어떡하고. 희정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죠. 언니, 내가 아버지 장례 다 끝나면 며칠 엄마 모시고 어디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볼까. 아버지 생각 안 나는 먼 데로 가서 며칠 푹 쉬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가 가신다고만 하면 좋지.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실 거야. 저와 희정이가 그런 이런저런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저희를 부르는 남동생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큰 누나, 작은 누나. 저는 갑자기 저를 부르는 그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박민호 병원에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냐? 다 큰 녀석이 병원 복돼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고 큰 소리까지 내니 잔소리라도 한마디 하려는데 그냥 입이 꾹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희정이 앞으로 다가오는 남동생의 얼굴이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명 새파랗게 질려 있다가도 갑자기 제 손으로 머리칼을 벅벅 긁어 넘기면서 얼굴이 벌개지기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입술만 달싹거릴 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굴더군요. 속이 답답해진 제가 민호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민호야 뭔데? 그래, 너 지금 왜 그러는데 얼른 말해봐. 아, 누나, 나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게.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아이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좀 말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희정이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빽 지르자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이거 아버지 옷이다. 사고 나셨을 때 입고 계셨던 거. 의사 선생님이 챙겨주시더라. 저는 민호가 쇼핑백에서 아버지의 옷까지라도 꺼내려나 싶었는데 제게 무언가를 건네는 민호의 손에는 옷이 아닌 다른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손바닥만한 작은 검정색 가죽 수첩이었죠. 아버지가 늘 양복 안주머니나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손때 묻은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수첩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그때도 가지고 계셨던 거야. 응, 아버지 조끼 가슴 쪽 안주머니에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게 왜 수첩이 뭐 어쨌다고 그래. 아니, 누나, 그냥 한번 읽어봐라. 나는 도저히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다. 민호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아, 대체 뭔데 그러는데 사람 속 터지게 답답하게 구는 남동생에게서 수첩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온 저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의 앞 몇 장에는 아버지께서 농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내용들을 메모해 두신 것이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다음 장부터는 날짜와 함께 아버지의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맨 뒷장까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첫 번째 일기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9월 26일. 날씨 맑음. 초저녁부터 순천이 녀석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한잔했다. 선정 어머니 두부김치를 맛있게 해줘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며 함께 먹고 마시다가 그대로 깜빡 잠이 든 것 같다. 잠들기 전에 순천이 녀석이 이놈의 막걸리 한 통을 다 채우는 꼴을 못 봤다 라며 웃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한참을 마루에 누워있다가 주방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설핏 잠에서 깼다. 선정 어멈이 설거지를 하나보다 생각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나는 거실에 누워있고 주방의 모습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눈앞에 들어왔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눈앞이 뜨끔뜨끔한 것 같고 어질어질했다. 그런데 그 어지러움은 술 때문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 마루에 누워있던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주방의 광경 때문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 선정 어멈이 아니었다. 내 오랜 친구 순천이 녀석이었다. 그리고 그런 순천이 녀석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아, 저 사람은 내 아이들의 엄마 선정 어멈이었다. 선정 어멈이 설거지하는 순천이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바짝 밀착시키고 서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간간히 두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들려왔다. 선정 어멈은 순천이의 옆구리를 손으로 살살 만지면서 순천씨, 당신 요새 살 좀 찐 것 같네 라고 했고 순천이 녀석은 또 당신이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니께 살이 안 찔 수가 있나 하며 웃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에게 간질간질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도무지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고 소리치며 따져 물어야 했지만 내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도무지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혹시 내가 지금 술김에 헛것이라도 보고 있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대로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아버지의 그 첫 번째 일기 내용을 읽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그 내용을 읽은 여동생 희정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란 말입니까? 이건 분명 제가 몇 번이나 봐왔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맞고 이 필체 또한 분명 아버지의 것이 맞는데 저는 그대로 고개만 들어 제 앞에 서 있는 남동생 민호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민호야, 이게 대체 뭔데? 아, 아버지가 엄마를 의심했던 거야. 아니 그것보다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냥 꿈을 꾸신 게 아니라 여기 적힌 날짜 보니까 이 첫 번째 일기가 거의 10년 전 일이잖아. 누나, 더 읽어봐라. 더 있어. 아버지가 이 뒤로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남동생을 뒤로 하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다음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 첫 장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을 읽은 후 저와 제 동생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한 구석 차가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저희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들처럼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한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현실처럼 아른거렸지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나, 이게 정말 아버지 일기 맞는 거지? 혹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잘못 기억하신 건 아닐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필체는 분명 아버지 필체가 맞아. 그리고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희정이는 이미 눈가가 벌개져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하며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주 잠깐의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페이지를 읽어 내려감과 동시에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수첩에는 그날 이후로도 며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간격으로 아버지께서 직접 겪고 목격하신 어머니와 김순천 아저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관찰 기록이자 10년간 이어진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2014년 10월 3일 날씨 흐림. 선정 어멈이 아침 일찍부터 곱게 단장하고 미용실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늘 다니던 읍내 단골 미용실에 찾아가 물어보니 미용실 아짐의 말이 오늘 가게에 온 적도 없단다. 환장할 노릇이다.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받지를 않아서 집에서 애꿎은 속만 태우며 밤늦도록 기다렸다. 밤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선정 어멈은 뻔뻔한 얼굴로 친구 만나서 수다 떨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몰랐다며 머리 모양이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머리하고 왔다고 둘러댄다. 내가 매일 가던 그 집으로 갔냐고 물으니 그럼 이 조그만 동네에서 내가 어딜 가겠냐고 오히려 큰 소리다.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큰일이다. 2014년 10월 14일 날씨 맑은 후 흐림. 오늘은 작정하고 점심때부터 외출한다던 선정 어멈의 뒤를 몰래 쫓아갔다. 도저히 그 사람 앞에서 내 친구 순천이랑 정말 바람난 것이냐고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선정 어멈은 읍내버스 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더니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동네 어귀에 내리더라. 그리고는 좁은 골목길을 한참이나 따라 들어가 어느 허름한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보니 앞불사 그곳은 불륜 남녀들이 밀회를 즐긴다는 다방이었다. 친구 모임을 이렇게 으슥한 다방에서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정 어멈이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가 앉은 곳은 다름 아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내 친구 순천이 녀석의 옆자리였다. 순천이 그놈은 이미 그 다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태연하게 선정 어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두 사람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서로에게 기대어 속삭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 아내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 2014년 11월 30일 날씨 눈 올 듯 흐림. 점심때부터 외출한 선정 어멈도 오후 내내 연락을 시도한 순천이 그놈도 둘 다 감감무소식이다. 하루 종일 애꿎은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둘 다 이렇게 동시에 연락이 안 되는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이렇게 집 안에서 혼자 속만 끓이고 있어야 한다.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순천이 그놈이. 내 아내와 예전에 순천이가 땅 사기를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적금 통장을 선뜻 내어준 것이 바로 나였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단 말인가.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보물 2개가 있다면 바로 내 가족과 내 친구였는데 그 2가지가 지금 나란히 내 눈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렇게 몇십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아버지의 일기장 앞에서 저희 3남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착각이 아닐까? 아버지가 무언가를 단단히 잘못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과 동시에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끔찍한 배신을 10년 동안이나 홀로 가슴에 묻고 소가리를 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가슴이 미어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아버지의 필체는 점점 더 떨리고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 필체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깊은 절망과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버지가 가끔씩 보이셨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의 의미를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홀로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던 모습, 좋아하시던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으시고 말수가 부쩍 줄어드셨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고 슬퍼 보였던 이유를 말입니다. 어머니와 김아저씨는 저희 자식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서로를 형님 아우님, 아주머니 이모라고 부르며 다정한 이웃사촌 행세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2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나도 역겹고 고통스러운 위선으로 보였을 겁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눈물로 지새우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홀로 감내하시면서 저희 자식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내색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그 깊은 속내를 생각하니 저희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의 배신, 그것은 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풍은 남겨진 저희 3남매에게 고스란히 그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담긴 배신의 기록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저희 3남매를 더욱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미칠 노릇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홀로 투병하셨던 시기에 쓰인 일기들이었습니다. 2023년 6월 3일. 날씨 비온 뒤 갬. 결국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속이 쓰리고 타들어 가던 것이 선정 어멈의 그 짓 때문이 아니라 내 몸속의 암세포 때문이었을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초기라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선정 어멈은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부터 하자고 난리다. 자기가 아는 사람 붙여서 간병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뿐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알기나 하는 걸까?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집을 비운 그 틈에 순천이 그 자식과 아예 한 집 살림을 차리는 건 아닌지 나는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암 진단을 받으신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외도를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몸보다 자신이 없는 사이 2사람이 더 대담해질 것을 먼저 염려하셨던 거죠. 저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킬 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날씨 푹푹 찌는 더위. 병원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매일같이 병원 밥만 먹으니 입맛이 아주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며칠 전 선정 어머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있는 밑반찬 몇 가지만이라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본인은 지금 바쁘다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간다는 소리만 해댄다. 아, 내가 반찬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지가 벌써 일주일은 다 되어가는데 오늘도 또 나중에 온다는 소리만 하니 속이 더 쓰리기만 하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꼼짝없이 처박혀 있으니 그 사람 얼굴은 매일같이 더 반질반질해지는 것만 같다. 장애물 같은 남편이 알아서 자리를 비워주니까 순천이 그놈이랑 아주 신이 나서 손뼉이라도 치며 놀고 있겠지. 매번 면회 오는 희정이랑 민호 얼굴 보기가 점점 더 힘겨워진다. 희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화해서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도 오래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애들 앞에서 억지로 웃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고 이 아픈 몸으로 더 이상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도 너무나 버겁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는 내내 저희 삼남매는 흐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하며 홀로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식들에게는 차마 알리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셨던 거죠.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거의 수첩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하게 쓰인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발견하고 저는 결국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군요.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하나뿐인 아내를 잃는 것도 50년 지기 내 오랜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저것들 아내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한 무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할까봐.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제 앞가림도 못한 못난 애비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그게 가장 무섭다. 뭐 하나 용기 내어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못난 애비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글은 저희 남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저와 희정이에게 민호는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또다시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희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는 아버지의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조끼 다른 쪽 주머니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다 깨졌어도 화면은 겨우 켜진다. 나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 다 있더라. 아버지가 그 두 사람 사진도 다 남겨놓으셨어. 주저앉아 있는 저를 대신해 희정이가 당장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희정이의 입에서는 기가 차다는 듯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에는 아버지의 일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는 어머니와 김순천 아저씨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거나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등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여러 장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이제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실히 알아야 했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차가운 땅속에 묻히시기 전에 그들에게서 해명이든 사과든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희정아 제부는 언제쯤 도착한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희정이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화 왔는데 이제 막 서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 그럼 너랑 민호는 우선 같이 여기 있어.
장례식장 준비도 해야 하고 조문객들도 맞아야 하니까. 아, 장례 지도사님, 연락처는 내가 너한테 문자로 보내줄게. 나는 지금 엄마한테 좀 다녀와야겠어. 누나 지금 가서 어쩌려고 그래. 민호가 저를 말렸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이게 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 두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저렇게 억울하게 누워 계시는데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진실이 뭔지는 아셔야 하지 않겠냐고. 아,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누나 민호가 제 뒤를 따르려 하자 제가 다시 말렸습니다. 아니야. 민호, 너는 희정이랑 같이 여기 있어. 네 형부도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저는 희정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엄마나 김 아저씨가 여기 먼저 오시면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알았지? 희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호는 잠시 아니모를 따라 본가로 가셨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머니가 장장 10년 동안 저희를 속이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또 그 모든 사실을 홀로 끙끙 앓으시다가 암투병까지 하셨다는 아버지의 그 처절한 고백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통과 절망이 담긴 일기장과 휴대폰 속 사진들을 확인한 후 저와 민호는 참담한 심정으로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실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저희를 기만하려 하실까?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니모와 함께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냐. 병원에는 누가 있고 희정이가 있어요, 엄마.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꼭 여쭤볼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모는요, 민호가 안이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 숙자 씨는 잠깐 자기 집에 뭐 가지러 건너갔다. 이따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가 왜 왔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혹시 바람 피우셨어요? 제 돌직구 같은 질문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모라카노 바람은 무슨 얼어 죽을 바람. 너 지금 애비 죽고 정신이 나갔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한테 거짓말 하실 생각 마세요. 저희 이미 확실한 증거 다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제발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 정말 우리 아버지 평생 옆에 두고 다른 남자랑 김순천 아저씨랑 바람 피우셨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애써 무시하려는 듯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니들 지금 이상한 소리 고마해라. 내가 바람을 피우기는 뭘 바람을 피워. 아, 이제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아버지 암 투병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아주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갖고 나한테 아주 못살게 굴었다. 이가 내가 그래도 사람이 아프니까 하고 참고 또 참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니들이 그 인간 사고 나기 전에 나한테서 또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건 다 너그 아버지 혼자 상상한 기다 상상.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신
이 슬픈 날에 니들이 애미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기고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며 오히려 저희를 나무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의 일기장과 휴대폰 속 사진들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저희에게 어머니의 그런 뻔뻔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켜서 어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직접 찍으신 어머니와 김순천 아저씨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거나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확인하시고는 그대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걸 그 양반이 언제 저런 걸 다 찍어서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도르르 굴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인 김순천 아저씨랑 정말 제정신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으셨냐고요. 울분의 차고함을 지르는 민호의 말에 어머니께서는 눈을 한번 질끈 감으시더니 한참 동안 셔츠러져 있던 입을 겨우 여셨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나도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아버지 암 걸리고 병원에 계실 때 그거 병수발하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내 몸도 마음도. 네 엄마가 그때는 정말 많이 지쳤었다. 지쳤었어. 그때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게 바로 김씨, 그 양반이었다.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니? 너희도 알다시피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기 마련 아니겠냐. 근데 그게 다다 정말이야. 그냥 잠깐 만나고 말았다. 참말로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모든 것을 축소하고 변명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앞에 이번에는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요, 엄마. 끝까지 저희한테 거짓말이시네요. 여기까지 와서 저희한테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엄마, 김순천 아저씨랑 만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아버지 위암 판정 받으시기 훨씬 전부터요. 아버지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 휴대폰에 있는 이 사진들 찍힌 날짜 보세요. 불과 한 달 전 것도 있다고요. 한 달 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평생 친구라고는 김 아저씨 하나밖에 없었고 술도 별로 안 좋아하시던 양반이 늘 가족들하고만 붙어 지내시면서 가족들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뿐인 친구랑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요. 저와 민호가 한꺼번에 몰아붙이자 이제 더는 변명할 거리도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눈에 핏발을 세우고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더 이상 거리낄 것도 없다는 생각이라도 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뭘 어쩌겠다는 거냐? 너그 아버지 돌아가신 이 마당에 이 애미한테 지금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거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니들이 내 속을 알기나 해. 그저 니들은 너그 아버지가 술 먹고 사고 나서 죽은 것만 불쌍하다 이거지 지금. 그때였습니다. 장례식 준비로 병원에 남아있던 희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천 아저씨와 안이모 그리고 해숙이 언니까지 김 아저씨네 가족들이 모두 빈소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술 드시고 경웅이 끌고 나가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엄마랑 바람난 그 김순천 아저씨랑 같이 술 드시고 그러고 나서 경웅이 끌고 나가셨는데 그거 봤냐고요? 못 봤냐고요? 제 날카로운 물음에 집안은 한순간에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인 채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고 어머니께서는 마른 침을 한번 꼴깍 삼키시더니 메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못 봤다. 그 양반 김서방네 갔다가 집에 잠깐 들어온 건 맞는데 나는 그 양반이 술 마신 줄은 전혀 몰랐다. 술 냄새도 하나도 안 났고 얼굴도 멀쩡해 보였다니까. 그냥 나 한번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경웅이 끌고 나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어머니의 그 변명 같은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의 아내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그런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경운기를 끌고 나갔을 아버지의 그 참담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함께 제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 절망감과 비참함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죽인 거예요. 어머니가 김순천 그 인간이랑 바람만 안 피웠어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소리치고 저는 곧장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민호도 제 뒤를 따라 나왔죠. 저희는 곧장 아버지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빈소는 이미 조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 바로 저희 어머니와 김순천 아저씨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모와 해숙이 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들 옆에 서 있었고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는 순간 민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에 들려있던 육개장 그릇을 가리키며 턱짓으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누나 저것들 어쩔 거야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손에 들고 있던 육개장 국자가 담긴 그릇째로 빈소 입구에 나란히 서 있는 김순천 아저씨와 저희 어머니 사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엄마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뜨거운 육개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국자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갈 뿐이었죠. 저는 제게 선정아, 이게 무슨 짓이냐. 고묻는 친척 어른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두 사람만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 더러운 얼굴들을 들이미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제 고함 소리에 어머니는 한순간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뭔가 어머니에게서 미리 얘기를 들었던 건지 김순천 아저씨는 놀랐다기보다는 당혹스러운 낯빛을 하고 있더군요. 그저 옆에 있던 아니모와 해숙이 언니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말릴 뿐이었습니다. 선정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고 정신 차리라. 아니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요. 저는 저를 달래며 빈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김순천 아저씨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도 그런 김 아저씨를 제지했고 희정이도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불쌍한 우리 아버지, 평생 속여먹고 둘이서 정분나서 붙어먹은 인간들이 어디 감히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배웅이라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당신들 두 사람이 눈 맞아서 10년 동안이나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요. 제 날카로운 외침에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모는 제 팔을 붙잡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경악했고
해숙이 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들은 모두 복도로 나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런 끔찍한 사달이 벌어진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정말이지 그 무엇보다 저 파렴치한 두 사람이 저희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돌아가신 아버지께만큼은 절대로 보여드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서 제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두 사람은 절대 빈소에 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던진 국자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놀란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와 김순천 아저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두 분 다 여기 장례식장에 얼굴 비추지 말라고 창피당할 까고 단단히 하고 오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그것도 나란히 손이라도 잡고 들어올 것처럼 같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제정신이세요. 제 고함 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저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그것도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나요. 그리고 당신은 이번에는 김순천 아저씨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은 10년지기 중마고의 아내랑 정분이 난 주제에 무슨 염치로 지금 이 자리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서 있는 거냐고요.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아니 짐승이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눈만 안 맞았어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모께서 제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선정아 아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야. 그리고 내 어미랑 우리 그이가 바람이라니 그게 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아니모의 그 절박한 물음에 저는 차마 이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엄마랑 김 아저씨, 두 분 지난 10년 동안 저희 아버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일기장에 그리고 휴대폰에 그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제 말에 아니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해숙이 언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제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들은 이미 다들 복도로 몰려나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정아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 어머니께서 거의 울부짖듯 제게 애원하셨습니다. 그만하라니요. 뭘 그만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평생 속여먹고 둘이서 정분나서 희희낙낙거린 인간들이 어디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배웅이라도 하려고 드는 겁니까? 김순천 아저씨가 저를 달래며 빈소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저는 온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도 그런 김 아저씨를 막아섰고 희정이도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매서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죠.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들 그 더러운 얼굴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당장 나가시라고요. 선정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내 아버지 빈소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난리를 치고 싶은 게야. 어머니께서 악에 받쳐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참 잘하셨네요.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평생 옆에 버려두고 뒤에서는 아버지랑 가장 친한 친구분이랑 그렇게 정분이 나고 싶으셨어요.
우리 삼남매가 눈 시퍼렇게 뜨고 옆에 다 지켜보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말이에요. 민호의 그 서슬 퍼런 일갈에 어머니께서는 마치 합주기가 된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얼굴만 시뻘겋게 달아오르셨습니다. 김순천 아저씨는 와, 미치겠네 정말 이라고 중얼거리며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죠. 우리는 이제 어머니 없는 삼남매로 오늘부터 아버지 사모제 49자에 다 지낼 테니까 두 분은 이제 알아서들 사세요. 계속 저 인간이랑 뒤에서 몰래 만나시든 아니면 이제 대놓고 만나시든 저희는 아무런 상관 안 할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족들 눈치 보지 마시고 두 분 편히 바람이나 실컷 피우시면서 사시라고요. 희정이마저 도끼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민호야, 너 진짜... 희정이 너도 지금 내 언니랑 똑같은 생각인 게냐? 이 불쌍한 애미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불쌍하다고요. 지금 여기서 누가 제일 불쌍한데요.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평생 당신한테 속고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랑 그런 아버지 불쌍해서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삼남매뿐이에요.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바람 피우신 거 이제야 그 죗값 돌려받으시는 거라고요. 한순간에 저희 삼남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께서는 당장에라도 그 자리에 쓰러지실 것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뱉었습니다. 가세요. 가서 2번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세요. 저는 지금 당장 당신이라는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치가 떨리니까 이대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시라고요. 분이 풀리지 않아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시더니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장례식장 건물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뒤를 김순천 아저씨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황급히 따라 나갔죠. 정말이지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안 이모와 해숙이 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안 이모께서는 등을 보이며 허둥지둥 나가는 김순천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해숙이 언니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그런 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그제야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부가 소란스러워진 빈소를 황급히 정리하고 있을 때 민호와 희정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너무나 억울하셔서 하늘에서도 편히 눈도 못 감으실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그랬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그 깊은 상처도 제대로 모르고 철없이 굴었던 이 못난 자식들이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아버지 영정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와 희정이도 그런 제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저희 삼남매는 그렇게 눈먼 장님 마냥 아버지의 그 깊은 고통과 슬픔을 미처 몰라드렸던 것을 한참 동안이나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나마 이런 못난 저희 남매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남은 장례식 기간 동안 저희는 어떻게 눈을 뜨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인식에서는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울었고 그 후에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했죠. 나중에 남편이 당신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버텨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으니까요. 아버지를 뒷산 선산에 모시고 나서야 제 5살 난 아들이 떠먹여주는 미음을 간신히 몇 숟가락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민호도 그리고 희정이도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차마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인간과 연을 끊은 지 벌써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3남매는 어떻게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인식에서는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울었고 그 후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냈죠. 나중에 남편이 당신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버텨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으니까요. 아버지를 뒷산 선산에 모시고 나서야 제 5살 난 아들이 떠먹여주는 미음을 간신히 몇 숟가락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민호도 그리고 희정이도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아버지의 유품 몇 가지를 정리해서 저와 희정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문제의 일기장. 저희는 함께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그리고 간직할 것은 가슴 깊이 간직하기로 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아버지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 관계로 만들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마당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곤 합니다. 친척들에게서는 그 후로도 한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정말 이렇게 어머니랑 안 보고 살 거냐고 묻는 연락이 지금도 간간히 온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가족 내부의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할 겁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네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몇 번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3남매 모두 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제일 만만했던 건지 제 식당까지 직접 찾아오셨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합천뿐만 아니라 이 경상도 전체에서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싶으시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셨냐고 매몰차게 말했고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 난리를 치고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아니모와 해숙이 언니 앞에서 그런 끔찍한 꼴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분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해숙이 언니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당장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 그런 못된 행동을 했다. 너와 아니모께도 너무나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하루 뒤 해숙이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저는 곧바로 날을 잡았고 며칠 뒤 저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해숙이 언니는 그 사이 많이 야위고 얼굴도 퀭해 보여서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더욱더 무겁고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런 해숙이 언니 앞에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이런 말 묻는 것조차 참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게. 너나 나나 우리가 제대로 잘 지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해숙이 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언니.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런 추한 모습 보여서 언니랑 아니모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특히 아니모께는 제가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선정아. 내 마음 다 이해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네가 그렇게 모든 걸 알게 해줘서 차라리 고맙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 해숙이 언니의 뜻밖의 말에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도 몇 달 전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셨대.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게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하시고 일도 통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기우이길 바라면서 혼자 불안해만 하셨는데 그 불안하고 모호했던 의심들을 네가 그날 확실하게 깨준 셈이지. 아, 정말이지.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아니모께 정말 죄송하다고 꼭 좀 전해줘. 내가 지금은 도저히 이모 얼굴을 찾아뵐 낯이 없어서. 괜찮다. 우리 엄마는 너희 남매들 걱정만 하시더라. 그래, 아니모라면 그러고도 남으실 뿐이지. 정말 이모답다. 해숙이 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이혼하신단다. 네, 정말이요. 응. 내가 옆에서 설득하기도 했지만 뭐 마지막 결정은 결국 엄마가 직접 하신 거지. 아버지는 한동안 울고불고 매달리셨는데 엄마가 이번에는 아주 완강하시더라고.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저런 아버지는 없는 셈치고 살려고. 그 말을 하는 해숙이 언니의 눈가에는 슬픔과 체념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아,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우리? 그러게 말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너희 가족하고는 늘 좋은 기억뿐이었는데 나중에 해숙이 언니에게 다시 전해 듣기로는 김순천 아저씨와 저희 어머니하고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끝이 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 아저씨가 아니모께 이혼 과정 내내 정말 다 끝났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고 하니까요. 왜 가정을 파탄내는 그 불륜 당사자들은 그토록 유난을 떨면서 서로를 만나다가도 결국에는 영원히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결말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요? 그저 자기들 가정만 다 망가뜨려 놓고 결국에는 자기들도 서로에게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렇게까지 애절하고 절절했던 세기의 사랑이었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든가요. 여동생 희정이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버지 땅과 재산도 어머니에게서 최대한 다 뺏어오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 재산이라는 것도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땅 역시 이제 혼자서는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실 어머니께서 결국에는 다 팔아야 할 땅일 테니 그냥 이쯤에서 내버려 두자고 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 재산을 저희가 다 가져오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저희 3남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혼자 살아가셔야 할 텐데 그 정도 재산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희정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와 민호가 설득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참 저보다도 더 독한 아이 같아요, 제 동생은. 또 해숙이 언니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니와 김순천 아저씨 두 분 다 동네에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 아저씨는 아니모와 이혼을 하시고 아예 그 지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실 거라고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최소 몇 주간은 어머니와 김 아저씨의 불륜 사실이 그 동네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동네 아이들까지 그 사실을 알고 노래를 부르고 다닐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동생 민호는 요즘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또 같은 지역의 경찰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한가 봅니다. 새로 이사할 집까지 알아보고 있다는데 발령이 정확히 언제 날지는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희정이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민호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민호는 단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을 제 입으로 직접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입에 오르내리는 게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눈 감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번 1000번 낫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라는 인간과 사실상 연을 끊은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 저는 아직도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은 아버지 꿈 한번 제대로 꾸지 못하고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이곤 합니다.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면 다른 말은 다 못해도 꼭 죄송합니다.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아버지는 제 꿈에 한 번도 나타나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런 못된 모습을 보였다고 저를 벌주고 계시는 걸까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저는 그 벌 타게 받고 끝까지 기다려야겠지요. 언젠가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다 뭐다 해서 마치 그게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시는 어른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흠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저 역시 이혼이라는 제도가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 상처를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가정을 배신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몇 배는 더 큰 잘못이고 아픔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배우자들이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차라리 현명하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거나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 마시고 차라리 본인의 마음을 더 빠르게 알아차리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네요. 본인 마음도 제대로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끝내 골마 터져서 몇 배로 부풀려진 상처를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시지는 말고요. 부모라면 그리고 자식과 가족에게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부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제 동생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배신을 선택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과 또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끌어안고 가시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크나큰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겁니다. 분명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상처가 조금은 아물고 치유는 되겠지만 그 흉터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저도 제 동생들도 그저 남은 저희 가족들끼리 서로의 그 깊은 흉터를 매만져주고 보듬어주면서 앞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테고요. 그리고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의 부모로서 제 자식에게만큼은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어떤 부끄러운 결과물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와 같이 이 사연튜브 채널을 즐겨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부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배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